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 비뇨학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김광택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소중한 저녁 시간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홍해걸 의학 전문 기자께서 만들어 주신 이 비욘디라는 채널을 저도 예전에 몇 번 참고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구독자가 의학 채널이 84만 명이라는 건 제 생각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그만큼 이 의학 채널에 나오신 분들이나 강의 자료가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가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 뭐 각종 검색 채널이나 이런데 굉장히 의학 정보가 정말 홍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보 혹은 뭐 본인에게 맞지 않는 정보가 많을 수 있는데, 이 제가 아는 한 요 유튜브 채널 비욘디 채널에 있는 정보는 그래도 꽤 믿을 만한 공신력이 있는 그런 정보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 유튜브 운영자님께서 또 서울의대 출신 의사이기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날씨도 너무 좋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놀러 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코비드19 때문에 어서 빨리 이게 좀 좋아지고 위드 코로나로 해서도 별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배뇨장애와 요로결석, 사실은 뭐 각각 하나씩 얘기를 해도 뭐 1시간이 아니라 뭐 5시간씩도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제 욕심에 배뇨장애, 요로결석을 둘 다 제목에 넣었는데, 아마 오늘 그 배뇨장애 정도 하다 보면은 거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벌써 여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요로결석 환자인데 좋은 강의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배뇨장애로 끝내려고 했는데 요로결석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를 나왔고요. 지금 뭐 각종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전립선 비대증 진료지침, 전립선암 진료지침, 성폭력 환자 진료지침, 그다음에 최근에는 요로결석 진료 권고안도 공동 기술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현재도 학회도 열심히 활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정보를 오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방송이라서 조금은 긴장이 되는데, 자, 오늘 목차는 이제 배뇨장애 질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대표적인 진단이죠.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과민성 방광, 요로결석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에 배뇨장애 질환을 주로 오늘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소변을 잘 본다는 거는 무엇일까요? 그보다 앞서 건강하다는 건 뭘까요? 사실 저는 이제 많은 환자 진료하면서 건강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3가지거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죠. 근데 그 3가지가 하나라도 삐끗하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잘 싸는 거를 이제 주로 담당을 하는데, 사실 잘 자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큽니다. 왜냐면 이제 야간뇨가 있으면 저희가 잠을 잘 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간뇨를 줄이고 환자분이 밤에 좀 편하게 자는데 굉장히 포인트를, 저도 진료 볼 때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요. 잘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잘 먹어야지 잘 쌀 수가 있거든요. 또 잘 먹어야지 잘 잘 수가 있고, 이 3가지가 이 삼위일체로 굉장히 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질문이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강의 조금 진행하다가 한 번에 질문을 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해진 시간이 50분인데 이게 50분이 생각보다 길다면 길지만 굉장히 또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튜브 그 방송 보면은 한 10분, 15분이면 저희가 잘 안 보잖아요. 10분, 15분이 넘어가면.
근데 이게 라이브 방송이니까 50분 동안 한번 집중할 수 있도록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배뇨장애 질환이란 무엇이냐? 이 배뇨라는 거는 이 소변을 배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배출하려면 일단 방광이 잘 채워져야 되고 적절히 채워졌을 때 소변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변이 채워지는 거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소변을 보는 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배뇨장애가 있는 거고, 지금 굉장히 사실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배뇨장애 환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죠.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이 젊은 환자들에서도 굉장히 배뇨장애가 심각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뇨기과, 비뇨의학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비뇨의학과에 여자 환자들이 오면 안 될까요? 되지요. 제 환자분 구성 중에 거의 40에서 50% 정도가 퍼센트 정도가 여자 환자들이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 내과나 산부인과를 떠돌다가 오세요. 지금부터는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소변과 관련된 문제, 소변을 보는 거, 뭐 소변을 저장하는 이런 방광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 비뇨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광이라는 거는 참 오묘한 장기예요. 저는 방광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방광을 이제 오줌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저희 뭐 6.25 이후에 그럴 때는 그 놀이기구가 없잖아요. 장난감이 없을 때 돼지 오줌보 가지고 거기에다 뭘 채워가지고 이제 축구공처럼 공놀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방광이 탄성이 좋은 거죠. 저장 능력도 좋은 거고. 간혹 보면은 막 방광에 1000cc 넘게 소변을 채워서 오는 분도 있거든요. 2리터까지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방광은 소변이 찰 때 이게 야들야들하게 잘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소변이 마렵다 해서 소변을 배출할 때는 어마어마한 수축력으로 소변을 쫙 뽑아내는 거죠. 이런 장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방광이 정말 조물주가 오묘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분들이 또 이게 들어오시고, 저도 이거 나온다고 홍보를 막 했는데, 종보명도 연락 주셨고 이학주 선생님도 들어오셔서 소변 때문에 자주 깬다고 또 그랬나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새벽 4, 5시쯤에 소변 때문에 깬다, 그러면은 당연히 병원에 와야죠. 지금 질문인데 30대 후반인데 그러면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이제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미리 서두에 말씀드리면, 오늘 뭐 이 슬라이드는 사실 뭐 제가 어마어마하게 양을 많이 준비했는데, 슬라이드 말고도 뭐 지금 뭐 그냥 썰을 풀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인데, 잘 자려면 야간요가 없어야 돼요. 야간요는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고 또 다시 자는 거거든요. 그런 횟수가 막 어떤 분들은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면 거의 시간마다 소변 보려고 깨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우리가 잠을 푹 자야지 우리 몸에 좋은 각종 호르몬들이나 뭐 신체 대사 기능, 뭐 회복 이런 게 좋아지는데, 잠을 푹 자지 못하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고, 그 어르신들 중에 그런 말씀 하세요. 아유, 나는 자다가 소변 보러 깨는데 뭐 다시 잠 잘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다시 잠이 드는 건 다행이지만 참 잘 자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이게 잠잔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야지 이게 깊은 숙면의 단계로 접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숙면의 단계로 접어들기 전에 자꾸 깨버리는 야간요가 발생하면 숙면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광은 소변이 만들어질 때 야들야들하게 잘 늘어나서 방광 안에 압력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스무스하게 늘어난 다음에 마렵다 하면 쫙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찰 때는 딱 괄약근이 닫혀 있어야 되고, 소변을 볼 때는 방광이 수축해 줄 때 괄약근은 쫙 열려야 되는 거죠. 이런 코디네이션, 협업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거고, 이런 협업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배뇨장애는 소변의 배출과 저장에 관여하는 전립선이나 방광의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거고요. 의사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해부학이거든요. 왜냐하면 해부학을 알아야지 우리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의대생들 해부학 학점이 제일 높은데, 우리 몸에 신장이 양쪽에 두 개가 있죠. 신장을 따로 말하면은 뭐죠? 콩팥입니다. 콩팥. 왜 콩팥인 줄 아세요? 모양은 콩처럼 생겼는데 색은 팥 색깔이다. 그래가지고 콩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이 요가 내려오는 관이죠. 요 파이프라인을 타고 내려와서 방광에 소변이 모이고 이제 요도로 나가는데, 남자들은 전립선을 거쳐서 나가고 여자들은 이제 한 4, 5cm의 짧은 요도로 나가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전립선도 가로막고 있고 밖에 고추도 덜렁덜렁 튀어나와 있고 해서 대략 이 요도가 한 15에서 20cm, 20cm는 되거든요. 안쪽까지 길이까지 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길이가 길다 보니까 남자들은 보통 소변 줄기가 약하고 잘 못 보는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기고, 여자들은 요도가 짧으니까 이 잘 못 보는 문제보다는 이제 요실금이 생기거나 뭐 예민하거나 이런 게 보통은 많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남자인데 소변이 새는 경우도 있고 여자인데 소변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립선은 어디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방광이 있고 방광 밑에 방광 앞에 서 있는 거죠. 이게 전립선이 앞전자에 설립자를 써가지고 앞에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방광 앞에 떡하니 있다, 그런 얘기고, 전립선이 없으면 사실은 정상 임신이 안 돼요. 전립선 안에서 여러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가 되고 정자가 질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잘 헤엄쳐가지고 그 난자까지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 정액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전립선에서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임신이 끝나면 가임기, 임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끝나거나 이제 임신할 필요가 없으면, 엄밀하게 말하면 전립선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 혹은 정액이 지나가는 통로일 뿐인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각종 비대증이나 암이 생기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영님. 콩 모양인데 팥 색깔이라 딱 진짜 강낭콩처럼 좀 생겼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저기 생각보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혹시 실시간 채팅창이 썰렁하면 어떨까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채팅이 올라오고 있어서 정신이 없네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을 보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겠죠. 그래서 전립선이 이 소변이 전립선 사이를 통과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전립선이 커지면 이 바깥쪽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요도가 이제 짜부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좁아지니까 방광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짜주면 길이 8차선 대로일 때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것처럼 소변도 쫙쫙 빠져주는데, 이 길이 이제 점점 비대증 때문에 이제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8차선 대로가 이제 4차선, 2차선 골목길로 좁아지면 당연히 오줌 누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오줌발도 약해지고 바도 개운하지도 않고, 방광 입장에서는 병목 현상이 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가 병목 현상이 쫙 걸려요. 막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짜증나죠? 대로에서 가다가 막 갑자기 그 공사하고 이러면, 그럼 막 크락션도 울리고 차들이 엉키고 난리도 나죠. 난리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방광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거죠. 급하고 예민해지고, 나 좀 어떻게 해줘라, 나 목 졸린 것 같아서 힘들다 하고 아우성을 치는 게 이제 소변을 자주 보고 밤에 깨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이 좁아진 길을 넓혀주면 되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알파 차단제라고 이 긴장도, 이 요도의 긴장도를 낮춰주는 약을 쓰고, 또 하나는 전립선을 작아지게 하는 약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많이 하는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요도로 들어가 가지고 이 좁아진 길을, 골목길로 좁아진 길을 다시 8차선 대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뭐라고 하시냐? 진작 할 걸 20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말 저기 뭐죠? 병강세가 된 것 같습니까? 요강을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전립선염도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오늘은 일단 넘어갈게요. 전립선암, 뭐 비대증하고 암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증상은 사실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대 이상 남자분들은 꼭 그 전립선암 검사를 한 번씩 해봐야 돼요. 특히 PSA라고 전립선 특이항원 피검사가 있거든요. 굉장히 간단하죠. 피 하나 뽑으면은 그래도 전립선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 꼭 비뇨기과를 40대 이후에는 한 번 정도는 방문해서 전립선암 검사 한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보면 좋고요. 참고로 대한비뇨기종양학회에서 올해 그 전립선암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전립선암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전립선암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가 중요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으로 넘어가면 쉬워요. 50대 남성 2명 중 1명이에요.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 이렇게 있고요. 아까 말한 그 이런 소변 보는데 가늘어지고 소변 보는데 한참 걸리고 발동이 늦게 걸리는 거죠. 배에 힘을 줘야 되고 보고 나서도 자꾸 흘러요. 가지고 자꾸 속된 말로 빤스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다는 그런 분도 계시죠. 그래서 대략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비대증은 그 연령의 증가에서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변에 관련된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당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고 환자분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으면 병원을 잘 안 와버려요. 근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8차선 대로가 골목길로 좁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좁아지기 전에 혹은 좁아진 상태에서 계속 오래돼 버리면 방광에 이제 변성이 오고 노화가 와서 방광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수술을 해주더라도 혹은 약을 먹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방광이 목 졸린 상태가 얼마 안 돼 상황에서 빨리 와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굳이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고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너무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소변이 불편하시면 무조건 괜찮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질문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네.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예,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저기 밖에 PD님이 웃으시네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계속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슷한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넘어갈게요.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게 소변이 빠져야 되잖아요. 이것도 뭐라고 제가 비유하냐면 앞차가 빠져줘야지 뒷차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소변이 못 빠지면 아까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 모이는데 거기서 제대로 못 빠져주면 앞차가 막히고 그러면 압력이 이제 뒤로 걸리면서 이제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때문에 혹은 어떤 이유든 소변을 잘 못 봐서 방광이 망가지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신장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방광이 이상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왜 돌아가셨냐면요. 신부전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알고 보니까 근데 방광이 제대로 소변을 배출이 하지 못하면 결국은 신장이 망가지는구나. 그래서 죽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소변을 잘 빼주는 게 신장을 보호하는. 그래서 비뇨기과 의사는 최종적으로는 신장을 보호하는 게 비뇨기과 의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이게 썰을 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이제 하여튼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방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방광이 굳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노화가 심해져가지고 우리 주름살 생기듯이 방광에 어마어마한 주름살이 막 생기고요. 그 여파로 이제 신장까지 망가질 수 있고 소변을 잘 못 보면 또 방광에 돌이 생기고요. 이런 뭐 방광염, 뭐 혈뇨, 통증, 빈뇨, 급성 요폐, 요실금 아주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싸지 못하는 분들 다 빨리 비뇨의학과로 출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단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진단은 뭐 어쨌든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뭐 의사랑 서로 잘 얘기를 해보고 이런 설문지도 쓰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재밌는 거 보면은 의외로 이 전립선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전립선이 방광 앞이 아니라 이 직장의 앞에 있어도 전립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으면요, 전립선이 사실 바로 만져져요. 그래서 조금 웬만한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대략 만져보면 전립선 사이즈도 대략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립선에 혹 같은 게 암으로 의심되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말은 어렵죠. 직장 수지. 수지 맞았다 할 때 수지가 아니고 손가락이죠. 직장을 손가락으로 넣어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속 검사. 다 이게 뭐 그럴듯하게 써놨지만 오줌빨이죠. 오줌빨이 얼마나 센지. 이런 검사도 하고, 전립선 이제 초음파. 이것도 경직장으로 보통 해요. 아까 말했듯이 항문으로 가느다란 초음파 기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전립선, 요도, 뭐 방광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여기 참 오늘 강의 제목이 배뇨장애랑 요로결석이잖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걸 까먹었네. 정선웅님께서 요로결석이랑 전립선 비대증이랑 증상이 같나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증상이 같진 않아요. 같진 않은데 비슷해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요로결석은 보통은 옆구리가 많이 아프죠. 요로결석이 이제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오다가 요관, 아까 그 말하는 파이프라인을 막으면 소변이 그쪽에서 잘 못 빠져나가니까 신장이 아야하고 되게 아파하는데, 이게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방광 근처까지 내려가면 방광이 굉장히 자극이 돼요. 그래가지고 소변 보기가 좀 죄송합니다. 소변 보기가 불편하다, 자주 본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래서 요로결석도 배뇨장애 증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비슷한 증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잘생겼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감사하고요.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했네요. 전립선 만지면 바로 전립선이 나오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전립선을 항문을 통해서 만지면 전립선의 이 겉의 컨투어 형태를 좀 만져보는 거고요. 전립선이 나오는 건 아니고, 전립선을 그래서 꽉꽉 눌러주면 그 전립선 안에 있는 전립선 액이 요도로 나와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전립선 염 검사도 하고 뭐 성병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 검사, 아까 말했죠. PSA, 전립선 특이항원을 꼭 해보는 게 좋고요. 치료도 이제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모든 치료는 약물이 있고 수술이 있고 행동요법, 생활습관 개선, 대부분의 질병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약물 치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잘 들으신 분 대답할 수 있을 텐데. 소변 나가는 그 요도를 좀 열어줘서 긴장도를 완화시켜서 소변을 잘 빠지게 하고 방광을 편안하게 하고 나아가 신장에 무리가 안 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알파 차단제고, 남성 호르몬, 전립선이 또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약간 좀 낮춰주는 그런 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모, 남성형 탈모, 저도 조금 빠지고 있는데 남성형 탈모에 쓰는 약도 마찬가지로 그 전립선 호르몬을 조금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이 전립선을 작아지게 하는 약을 쓰면 좋은 부작용으로 머리가 나요. 엄밀히 말하면 머리가 들 빠지면서 머리가 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문의하고 상의해야 되고, 수술은 아까 뭐랬어요? 좁아진 길, 8차선이 골목길로 서서히 좁아진 거를 다시 8차선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부분 이제 레이저 치료로 많이 하는데, 이거 말고도 뭐 유로리프트라고 이렇게 전립선을 조금 이렇게 양쪽으로 밀어줘 가지고 하는 시술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로리프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효과가 좀 오래 가지 않고 좀 약간 이런 수술적 치료보다는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로 이 전립선 비대증 조직을 화끈하게 깎아내고 이거를 갈아서 빼주는 거죠. 그러면 길이 뻥 뚫리니까 소변을
무지하게 잘 보게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전립선뿐만 아니라 방광, 그 과민성 방광 환자들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커피는 사실은 방광을 굉장히 자극해요. 그리고 바깥 잠을 푹 자기 위해서는 7시 이후에 가급적 물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 네. 그리고 지나친 음주는 또 방광을 자극해요. 그래가지고 술 많이 또 드시고 오면 이 방광 기능도 떨어지고 요도도 좀 좁아져가지고 어르신들 약주하고 응급실로 많이 오세요. 소변 못 봐가지고. 그걸 급성 요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서 소변줄을 넣어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병원에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네. 탈모 치료제 드시는 분들은 전립선 건강하시겠네요. 근데 저게 그 약을 먹는다고 또 전립선이 무조건 막 엄청 작아지진 않아요. 뭐 이론적으로는 많이 작아지면 50%까지도 작아지는데, 보통 이제 한 30% 작아져서 원래 50이었으면 한 35, 100이었으면 70을 저희가 이제 효과를 보는데요. 이게 또 잘 안 듣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약발이 안 들으면 수술로 가야죠. 네. 그래서 생활습관을 통한 건강관리, 이것도 중요한 이슈인데, 소변을 참는 게 좋냐 안 참는 게 좋냐. 적당히 참아야 돼요. 답은. 예.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 우리나라 특히 이 사람들이 소변 참으면 병 된다는 얘기 때문에 소변을 안 참고 마려우면 바로바로 보는 버릇이 있거든요. 별로 좋지 않아요. 방광을 제대로 써먹으려면 그 방광은 적당히 소변이 채워줘야 돼요. 그럼 그 적당히가 얼마냐? 보통 저희가 최소 200, 예, 200에서 300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광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 발동도 잘 걸리고 방광이 딱 수축하기에도 좋고 좀 개운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마려우면 자꾸 가버릇하면 방광은 제대로 이렇게 내보낼 준비도 안 됐는데 자꾸 얘한테 오더를 내리고 방광을 혹사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광이 이제 예민해지고 점점 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너무 참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소변을 너무 안 참고 바로 보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자꾸 조금만 마려우면 별로 양이 안 차 있는데 봐버릇하면 방광이 이거를 제대로 내보내기도 힘들고 한참 걸려야지 보고 약간 뻐근하고 봐도 본 것 같지도 않고 좀 이따 또 가고 싶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적당히 참았다. 정 궁금하면 그 뭐 있잖아요. 커피컵 일회용 그런 거 컵 보면은 뒤에 온스 써 있지 않습니까? 뭐 16온스면은 대략 30 곱하면 그게 한 500cc 정도 돼요. 아니면 종이컵이 한 150cc 정도 되니까 종이컵 한 컵은 넘겨야 돼요. 예. 종이컵 2컵 아니면 한 300 정도 이렇게 자기가 보는 양을 체크해 봐도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은 이것도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건 소변을 한 번에 끊기지 않고 시원하게 보게 하고 소변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야간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서 상쾌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잘 자면요 발기도 잘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싸는 것과 잘 사는 것, 잘 서는 것, 엄밀히 말하면 꽤 큰 관계가 있죠. 70대인데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올 때 전립선을 항문 쪽부터 꾹꾹 눌러봐. 저 애매한데요. 마사지 하듯 다 빼낸다고 그러셨거든요. 저거는 저도 추천하는 건 뭐냐면, 소변을 남자들 특히 다 보고 자꾸 옷을 바지춤을 올렸는데 팬티에 이제 속옷에 이제 소변이 묻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약간 회음부 음낭 밑을 살짝 이렇게 손으로 눌러준다든지, 직접 보여드리기도 참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압박해주는 느낌으로 하면 그 요도에 고여있는 그 약간의 소변이 쭉쭉 배출이 돼요. 그래서 속옷을 좀 더 청결히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하나의 큰 꼭지, 전립선 비대증이 지나갔고요. 여기서 한번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어느 정도 되는데요. 연모 선생님께서 잠들기 전 최소 7번은 화장실을 가. 너무 슬프네요. 저건 굉장히 사실은 본인의 건강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7번 너무 많은데요, 진짜. 이제 이 야간뇨거든요. 이 야간뇨도 사실은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물을 많이 밤에 먹어서 야간뇨가 생길 수도 있고, 방광 용적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수면 장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거라서 야간뇨도 치료하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은 쉽게 치료가 되지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데, 일단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은 아침이랑 낮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소변을 적당히, 아까 말했죠, 200 이상 300 정도 모았다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녁 식사, 즉 수면 한 4-5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커피는 드시려면 오전에 한 잔 정도. 그래서 밤에 소변이 일단 덜 만들어지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 보면 물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물을 들이입다 드시는 거예요. 자다 깨면 깬 기념으로 먹고요. 뭐 우리나라 뭐 자릿기라고 해서 특이한 문화가 있잖아요. 머리맡에 예전에 막 물컵이랑 물병 놓고 자는 문화도 있었는데, 비뇨학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최악의 습관이죠. 입이 정 밤에 마르면 입만 축이거나 가글만 하고 뱉어야 돼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수면 장애가 있으면 이제 뭐 안정제 성분을 좀 드신다든지 수면제를 드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뭐 다양한 치료를 한번 컴바인 해보는 거죠. 어디로 오시면 되냐고, 오면 저를 볼 수 있냐고 그러는데요. 여기 스튜디오로 지금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는 가천대 길병원 비뇨학과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죠. 과민성 방광. 이거는 이제 약간 같은 맥락으로 보면, 과민성 방광은 이 남자든 여자든 다 생길 수 있는데요. 방광 이 오줌부는 신장에서 생성된 소변을 저장하고, 이 남자는 전립선으로 연결되고, 여기 써 있죠. 정상 성인은 우유 2팩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500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보는 분들, 소량씩 자주 보는 분들은 우리가 신생아들 100골에 늘리는 것 마냥, 우리 신생아들 100일도 안 된 애들 계속 깨잖아요. 그러면 여기 얘네들은 100골에가 작으니까 배고프니까 자꾸 깬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환자분한테 방광고래를 좀 키워야 된다. 소변을 좀 적당히 모았다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방광 관련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렵다면 저희가 이제 과민성 방광을 의심을 해보는데, 이제 막 소변이 갑자기 소변을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요절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이제 소변이 마려운데 참지를 못하고 지려버리는 거죠. 막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사람이 또 타고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지려버리고, 그러면 굉장히 참 낭패죠.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사람들 있는데 바지에서 소변이 뚝뚝 떨어진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 한번 그러면 정말 트라우마가 크게 남죠. 그리고 야간 수면을 방해하는 야간뇨 잘 보면 요절박, 요실금, 야간뇨 다 전부 다 방광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 액티브 블래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광이 쓸데없이 과민해지는 거고, 우리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과민성 방광은 정상 방광과 달리 소변이 다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 압박감을 느끼고 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남자만 있냐, 여자만 있냐, 그렇지 않고 남자도 있어요. 60대 되면은 보통 20% 정도의 유병률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있는 거예요. 꽤 높죠, 이것도. 나이 들수록 무조건 길어지고요, 증가하고요. 그래서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변을 자주 보러 가고, 막 급하면 가다가 불싸 하면서 지리는 거죠. 그리고 소변을 계속 못 참겠다. 그리고 또 기침하거나 재채기 할 때 이제 또 소변이 새고 이런 요실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뜬금없이 이제 영화가 나왔는데, 뭐 이것도 이제 사실 여기서 상세히 다 말씀드린다고 어떻게 이걸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저도 제 분야 아니면 들어도 잘 기억 못 하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좋은 약들이 많이 있다. 물론 배뇨장애도 약이 먼저는 아니에요. 본인하고 잘 맞는, 궁합이 잘 맞는 비뇨학과 의사를 만나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정확히 어떤 게 문제인지 얘기를 듣고,
아까 말했듯이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행동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배뇨장애를 약으로만 치료하면 끝이 없어요. 평생 약 먹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의사하고 그 환자와 교감,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세부사항은 너무 복잡한 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크게 나누면 방광이 막 움찔움찔하고 자주 보고 싶고 이런 걸 수축을 좀 억제해주는 약이 있고요. 방광이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이완이 잘 되게 하는 약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병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로결석이 남았는데요. 질문, 사실은 지금 원래 이 비욘디 의학 채널의 취지가 뭐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실시간 소통, 라이브 방송이니까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해서 일단 요로결석까지는 아직 접어들지 않고 여기서 질문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때 되면 소변 때문에 불편해서 잠이 불안해서 자기가 불편합니다. 참, 정말 저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제 자꾸 자기 전에도 방광에 온 신경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려운가? 마려운 것 같은데 자다가 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배뇨장애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좌우가 많이 되거든요. 저도 지금 이 라이브 방송 하기 전에 지금 제가 떨고 있나요? 별로 안 떠는 것 같죠? 예, 크게 안 떠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라이브 방송 전에 소변을 2번이나 봤어요. 예, 그만큼 이 방광이 본인 심리 상태에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불안감은 일단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을 쓰기 전에 아까 말했듯이 계속 반복되지만 아침이랑 낮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에 소변을 적당히 보는 연습을 낮부터 계속 해야 돼요. 방광 고래를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잠자기 4-5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가 잘 보세요. 저 맥주 좋아합니다. 맥주 먹으면 밤에 깰 때 있어요. 수박 좋아하죠. 수박 많이 먹으면 자다가 한번 깹니다. 그거는 우리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소변이 만들어지는데 배출을 해야죠. 그럼 뭐 이불에 다 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정직해요. 들어간 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는 물도 안 먹는데 소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물을 엄청 먹는데 소변이 안 나와요. 이런 분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들어간 만큼 나오는 건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여름은 땀이 많이 나니까 수분 섭취량에 비해서 소변량이 줄어요. 왜냐면은 우리 몸에 열로 발산이 되고 땀으로 배출이 되니까 여름에는 보통 이 배뇨장애가 좀 줄어들고요. 겨울에는 이제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는 땀이 배출이 안 되니까 섭취한 수분이 오롯이 소변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비뇨기과가 문정성시를 많이 이루고요. 특히 이렇게 날씨가 좀 싸늘해지면 이런 이 환절기, 이제 가을로 접어든 이런 시기에 환자들이 엄청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날씨가 풀리는 봄이 되면 이런 배뇨장애 환자분들이 좀 줄어들고 그런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면 잠이 불안해서 자기가 불편하다 이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사실은 약간의 안정제 성분도 좀 써요. 그래서 일단 좀 잠을 며칠만이라도 푹 자서 내가 소변 배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잠을 푹 자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그런 약을 좀 끊기도 하고, 물론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쓰진 않지만 방광을 안정화시키는 배뇨장애 약을 먼저 쓰고, 좀 상태가 심각할 때는 뭐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지는 약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정제 성분 혹은 뭐 수면제 성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최한기 님이 소변 볼 때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찌르르 저림 현상이 온다. 저거는 이제 매번 그런지 아니면은 어쩌다가 한번 그런지 그걸 잘 따져봐야 돼요. 매번 소변 볼 때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소변 볼 때 아까 말했듯이 매번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러는 경우는 소변이 또 진한 경우가 있어요.
소변은 좋게 말하면 이제 뭐 우리 몸에 어쨌든 이 수분이랑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건데, 이 노폐물 농도가 진하면 좀 과하게 표현하면은 독극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엄청 방광에 안 좋겠죠. 예. 소변 농도가 너무 진하면. 우리 방광 불쌍하잖아요. 평생 노폐물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방광을 좀 편하게 해주려면 소변 농도가 너무 진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적절한 소변 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적절한 소변 양은 얼마나 되냐? 하루에 대략 1.5에서 2리터.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그래요. 물을 얼마나 마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역으로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마시는가 보다 얼마나 배출하는 가가 중요하다. 그 양이 그래서 대략 1.5에서 2리터 정도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략 아까 뭐랬어요? 250, 300을 보면 250 곱하기 7번 보면은 얼마죠? 1550인가요? 그리고 300을 5번, 6번 보면 한 1500, 1800. 이 정도가 아주 이상적인 거죠. 예. 그래서 소변 볼 때 찌르르 저림 현상이 오는 게 매번 그러면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검사를 확실하게 좀 해봐야 되고요. 어쩌다가 한번 그러는 경우는 소변 농도가 좀 진해서 방광에 담고 있는 소변이 너무 진해서 방광도 힘들고 소변이 나가는 길도 요도가 아프고 타들어가듯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많이 먹어 소변이 맑아졌더니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소변 볼 때마다 그러면은 뭔가 염증이 있거나 방광 결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심각한 경우 방광암이 있거나 이런 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이거 오른쪽 질문하면 살짝 내려주시겠어요? 네. 라푼젤님이 소변이 평소에도 시원하게 안 나오고 제가 뇌전증 약을 먹고 있어서 그런지 과민성 방광, 야뇨증, 잔뇨감 다 있습니다. 어디 가면 정상, 어디 가면 소변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요. 당연히 소변 염증 수치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라푼젤님도 이제 소변이 평소에 시원하게 안 나온다. 근데 저것도 양이 적절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이 뭐 300, 아니면 많이 모이는 아침 첫 소변도 발동이 잘 안 걸리고 오줌발도 약하고 보고 나서도 잔뇨감이 많이 있다. 그러면 저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뇌전증 약하고 뭐 물론 방광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뇌가 결국은 컨트롤 타워인데, 우리 파킨슨병이나 뇌졸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다 방광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 그런 분들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약물을 잘 먹고 이제 의사랑 상의를 하면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 치료 중으로 소염 진통제를 잠시만요. 질문이 굉장히 깁니다. 이 피디님 이 질문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보이시나요? 보이나요? 말씀해 주시면 네. 예. 그래서 디스크 복용 중으로 소염 진통제를 7개월 가까이 복용하였다. 해당 증상이 나타나 중단한 상태? 이거 거품료 또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품료는 예전에 소변 검사를 쉽게 못할 때, 그럴 때는 큰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기본 소변 검사를 하면요 기가 막혀요. 백혈구, 적혈구, 그 다음에 단백뇨, 당뇨 이런 게 웬만큼 나와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나는 거품료가 너무 걱정이 돼서 검사를 했는데 소변 검사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 걱정 끊으셔도 돼요. 우리나라 분들이 또 거품료에 엄청 민감해요. 근데 잘 보면 맹물만 떨어뜨려도 거품 나요. 그러니까 거품료는 너무 그 소변 검사가 정상이라면 개의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저거는 파프리카님 질문은 참 오늘 강의랑 너무 주제가 동떨어지고 저거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송지연님 질문으로 갈게요. 산부인과 질환 자궁근종이 있는 경우에도 방광의 기능이 떨어져서 또는 질병이 생겨서 새벽에 소변을 보게 되나요? 적게는 한 번, 세 번이면 중증 질병인가요? 맞아요. 이게 자궁근종이 그 여자분들은 방광 바로 뒤쪽으로 자궁이 있는데요. 자궁이 커지면 자궁근종이 생기면
작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자궁근종이 커지면서 이 방광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배뇨 증상. 방광 입장에서 뭐가 자꾸 뒤통수를 누르고 있으니까 짜증나죠. 그러면서 배뇨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자궁이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변을, 임신한 여자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굉장히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해도 만약에 이제 야간뇨가 있다면은 뭐 심한 경우에는 자궁근동을 제거하는 수술을 저희도 권유를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산부인과에서 하는 거고요. 자, 라푼젤님, 허리 뒤쪽 콩팥 부위가 누르면 아파요. 지압하면 언제 좋아질까요? 콩팥 부위 누르면 저도 아파요. 네. 이게 진짜로 요로결석이 생기거나 신우신염이 심한 분들은요, 때리면 어쩐 줄 아세요? 의사를 때려요. 이 쌍놈 새끼 하면서 니모만이라고 이렇게 세게 때리냐 하면서 진짜 의사를 엄청 째려봐요. 그래서 막 이거를 세게 때리고 뭐 뻐근한 거 약간 뭐 살짝 뭐 뻐근하다 이 정도는 보통 이제 요로결석 통증하고는 조금 안 맞아 떨어지는데, 제일 처음 급성기에는 엄청 아프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요로결석 통증도 조금 이렇게 잦아들거든요. 결석이 막고 있는데도. 그런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요로결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로결석으로 진단을 받았잖아요. 특히 요관결석. 이 통로, 소변이 빠지는 그 방광으로 연결되는 그 파이프라인이 돌로 막혔을 때 그 결석이 빠진 거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간혹 환자분들에게 병원 가기 귀찮고 이제 통증이 엄청 심하다가 견딜만 하니까 그 빠진 걸 확인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엔 아프다가 이게 이 신장도 내려가는 길이 막히면 제일 처음엔 신호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신호를 안 보내요. 얘가 지쳐가지고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신장에 생긴 돌이 이 중간을 막았는데 통증이, 그러니까 통증만으로 돌이 빠졌나 안 빠졌나를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슬픈 게 뭐냐면, 별것도 아닌 요관 결석 때문에 막혀서 소변이 잘 못 내려가는데 그 상태가 수개월, 수년 진행돼서 그 신장 한쪽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장 하나가 대략 뭐 8천만 원, 1억 뭐 돈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최소 그런 가치는 있다고 뭐 판례가 나온 게 있는데, 별것도 아닌 요관 결석 때문에 본인의 소중한 신장이 못 쓰게 된다면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요관 결석이 있었던 분들은 꼭 배출된 거를 확인하는 검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6시 47분이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생각보다 이 채팅창도 활성화돼 가지고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50분까지는 이게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질문이 너무 많은데, 정선웅이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늘 요로결석은 질문으로만 가름하면, 20대 남자인데 요로결석으로 오늘 두 번째로 세석파를 받고 왔습니다. 혈뇨의 결석도 확인했습니다. 세석파만 받으면 속이 너무 안 좋네요. 원래 그런가요? 저건 좀 애매한데, 솔직히 말하면 체외 충격파 세석술만으로 속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충격파 받기 전에 이제 진통제를 저희가 쓰거든요. 이제 진통제가 약간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또 이 소변이 내려가는 길이 막혀서 신장이 이제 늘어나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장 주변의 복막, 장을 싸고 있는 그런 막까지 이게 자극을 해서 소화기 증상도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이게 환자분들이 막 속이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토하고 이러니까 요관결석이 이제 비뇨기과를 안 가고 소화기내과를 떠돌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 진단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요로결석이 이런 이 속이 안 좋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 돌만 잘 빠지면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배뇨장애 이제 결론을 지으면, 배뇨장애 중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고, 요로결석은 질문으로 좀 살며시 맛만 봤어요. 오늘 뭐 반응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B&D 채널에서도 혹시 다음에 반응을 보시고 한 번 더 저를 요로결석을 위해서 불러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병원 선생님, 뭐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얼마 전에 요로결석에 강의도 하셨고, 뭐 비뇨기 암 강의도 하셨고, 이 B&D에 또 비슷한 주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아니고 또 저보다 또 훌륭한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좋은 강의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